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출신 도공들이 일본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은 것에 대해 조선에서는 천민으로 천시받았지만 기술을 중시하는 열도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특히 이들이 나중에 한반도로 다시 넘어올 수 있었음에도 넘어오지 않았다며 당시 조선의 기술 경시가 심했고 끌려갔던 도공은 자발적인 친일파가 되었다는 썰도 난무한다. TV노노노는 이 조선 도공 관련 기록을 찾다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가의 기록을 찾았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사스마국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는 남원성에서 심단길 등을 납치하여 사스마국으로 데려왔다. 당시 외놈들은 조선인을 원숭이처럼 줄에 묶어 닥치는 대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다. 심단길의 후손은 400여 년이 넘게 심이라는 성을 지키며 굴지의 도자기 가문인 심수관요를 탄생시킨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뿌리인 태극기를 요의 밖에 걸어두고 한국의 청송심씨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려 420년이 넘게 성과 뿌리를 지킨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 대답은 그들의 조상인 일대 심단길이 남긴 고문서에 해답이 남아있었다. TV노노노는 심단길이 남긴 문헌을 인용한 논문 하나를 찾아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심단길은 도공 출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심단길의 본명은 심찬, 청송심씨이다. 그는 향파인데 조선 개국 때 청송심씨 중 향파는 조선을 거부하고 고향인 청송으로 내려가 대대로 관직을 거부한다. 반면 경파는 좌의정을 비롯해 굵직한 벼슬을 도맡는다. 사실상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층이다. 벼슬을 거부한 향파는 고향인 청송에서 부자로 지내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며 가뭄이마 전쟁 때 최전선에 나선다. 청송의 99칸 송소고택이 그들의 자택이었다. 심단길, 즉 심찬 역시 정유재란 때 의병을 조직해 남원까지 내려가 싸웠으며 그때 함께한 숙부는 사망하고 심찬만 끌려간다. 그의 무덤에는 당시 함께 끌려간 노비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가문을 걸고 의병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외놈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수치스러워 평생 어릴 적 이름인 단길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일본에 도착한 그의 삶은 매우 기구했다. 조선인들을 잡아간 왜구 시마즈군은 그들을 시마비라 바닷가에 풀어놓는다. 구시기노 시마하라에 상륙한 조선인은 40여 명, 이들은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헤맸다. 이미 배를 타고 오며 조선인의 절반가량이 사망했다. 양반이었던 심단길은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갖은 고생을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조선인들은 여러 번 이주했고 원주민 일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도착한 곳은 황무지였고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농사터를 일구며 도자기를 구웠다. 그러나 원주민의 이지매로 편한 날이 없었고 도망치듯 피해 1603년 나에시로가와로 이주한다. 피랍 5년이 지난 1603년이었다. 이 마을이 현재 가고시마의 미야마이다. 그들은 마을에 당군을 모신 옥상궁을 짓고 조선인끼리만 혼인하고 조선말을 하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메이지 유신까지 300년간 그들은 이곳을 지켰다. 나에시로가와는 조선 바다가 보이고 나지막한 구릉이 남원과 닮아서 후에 번주가 성안으로 이주를 요청해도 이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심단길 등 마을 사람들은 당군을 모신 사당에 매년 8월 15일 제사를 지냈다.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한다. 이들은 한복 도포를 입고 고려병이라는 시루떡을 차렸다. 그리고 꽹가리 장고 등 조선악기를 사용해 제를 올렸다. 이때 제문이 아직도 남아있다. 오늘이라 오늘이라 제물도 차렸다. 오늘이라 오늘이라 오늘이구나. 위리 야방 조시는 잊지 않으리. 자나깨나 잊지 않으리. 이 노래는 조선시대에 제를 지낼 때 부르던 것인데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심단길은 무리가 살 길은 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에서 온 밥그릇 하나도 비싼 값에 거래될 정도로 조선 도자에 대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마침 무리 중 도공인 박평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큰 행운이었다. 알려진 바와 다르게 도착하자마자 도자기를 구운 것이 아니라 2년 후 도자기소를 열었고 도자기를 본격적으로 만든 것은 7년 후부터이다. 사스마의 번주는 그들이 만드는 값비싼 도자기를 보호하고자 조선인 마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사무라이 수준으로 대우한다. 사실 심단길이 박평이에게 도자기술을 배웠다고 하지만
심당길은 아마도 번주와 협상을 하고 도자기 유통을 담당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는 1000명이 조선인 마을을 잃었다고 하니 이 모든 사람이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중에 심당길은 조선에서 도자 재료와 흙 등을 수입해 오기도 한다. 그는 이미 조선인 마을 1000명을 책임지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다원 이름은 히바까리 다완. 모든 것은 조선에서 왔고 다만 일본에서 불만 빌렸다는 의미이다. 이는 후손들에게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고향이 늘 조선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심당길의 후손은 420년간 심시성을 물려받으며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해 도자기 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했다. 오랫동안 봉건제도를 유지한 일본은 각 번이 하나의 국가였다. 심당길과 박평희는 번 소속으로 도자기를 구우며 백토를 도자화하는 것에 성공한다. 일본에 도착한 지 17년 만이었다. 그들은 사무라이의 지위였지만 철저히 통제되었고 이동에도 제한을 받았다고 한다. 심당길의 후손은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불려주는 승명으로 12대 심수관부터 15대 심수관까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400년 동안 조선인 출신끼리만 결혼해 한국 혈통을 유지했다. 15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인과 결혼한 것이다. 13대 심수관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뿌리를 지켰다. 그러나 번요가 폐지된 후 도곡마을이 천민가로 급락하자 박평희의 후손은 다른 길을 걸었다. 박평희의 후손 박수승은 조선인 이름으로는 출세할 수 없다며 300년간 싸우던 박시성을 버리고 도고 호적을 사들여 밑으로 입적한다. 그의 아들 박무덕은 도고 시계놀이로 개명한다. 도고 시계놀이의 어머니 박토매 역시 한국계로 임진왜란 때 끌려온 박씨의 후손이었다. 독일어를 전공한 도고 시계놀이는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며 독일 대사를 비롯해 태평양 전쟁 시기 외무 대신을 지낸다. 시계놀이가 동경대 재학 중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자 그의 아버지는 나에시로가와 마을과 인연을 끊는다. 주소 이전을 하며 본적지마저 옮겨버린다. 300년 조선 핏줄과 본적지까지 결별한 것이다. 패전이 짙어지자 도고는 연합군과의 협상에서 오늘날 천황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철시켰다. 태평양 전쟁에 책임을 진 A급 전범으로 20년형을 받았으나 감옥에서 옥사했다. 그는 후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 그는 일본 항복과 천황제 유지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 당시 다른 대신들은 항복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인은 그를 천황제를 유지시킨 영웅으로 추모한다. 도고의 손자 도고 카즈히로 역시 전후 외교관을 지냈고 그 손자 역시 외교관을 지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심당길과 박평희의 후예들, 14대 심수관까지 옆집에 살았다는 두 가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